생각해보면 완전 미친 사람이죠 이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헤어졌어요. 너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근데 이거 어차피 말해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도 그랬어. 안녕하세요, 채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대에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주셔서 이번엔 신년맞이로 조금 더 솔직한 버전, 나 20대에 이거 해서 후회했다, 이거 하지 마라, 거두절미하고 제 후회 리스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 20대에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장기 연애를 한 것 매우 후회합니다. 제가 나름 이 잘못된 선택 분야의 권위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한때는 어렸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콧방귀를 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론 좀 정정을 하자면 모든 장기 연애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미 연애를 뭐 3번이든 4번이든 몇 번 해본 후에 20대 중반에 누군가가 정착해서 장기 연애를 가져가는 건 전혀 아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연애라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나 기준점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0대 초반에 만나게 된 누군가와 장기 연애를 쭉 이어가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장기 연애를 통해 배우는 거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장기 연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깨달음은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 다 나와요. 진짜 길어봐야 2년, 3년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더 오래오래 끌어봤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사실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진다? 이걸 넘어서서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 내가 잃는 게 많아져요. 20대라는 특수한 시기 때문이에요. 20대는 되게 특별해서 내가 20대에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고, 연애 시장에서는 20대라는 어린 나이 자체가 주는 보너스도 분명히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180도 바뀔 수 있는 되게 특수한 시기이기도 해요. 나는 사실 이 관계에 불만이 없고 지금 꽤 행복한 편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나는 다른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라도 이 관계가 나한테 최선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진짜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약간 끼리끼리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는 유독 장기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나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다 30대 초반이 된 시점에서 그 언니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 진작에 헤어질걸.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여가지고 잘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귀찮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고 탐색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 몇 년 동안 연애를 이어가는 애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저 내가 한 번 만났으니 이 사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사명감, 책임감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 어차피 말해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도 그랬어. 근데도 제가 한번 얘기하고 가는 이유는 제 주변에서 어쨌거나 저의 경험담을 듣고 제가 장기 연애 그 이후 정말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본인들도 이 매너리즘에 빠진 장기 연애의 굴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한 친구가 진짜 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걔네 진짜 다 너무 잘 지내요. 제 친구들처럼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영상 보고 내 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후회하는 거, 20대에 불필요한 피부과 시술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저 많은 돈을 낭비한 영역, 트러블, 여드름 관리입니다. 이게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청소년기 호르몬의 영향도 남아있고 아직은 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내가 트러블이 왜 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상태로 정말 아무 계획 없이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 치료를 하고자 하면 정말 돈 몇백만 원, 천만 원 순식간에 쓸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트러블을 정말 딱 피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피부 트러블은 그저 피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나의 몸의 이유들과 엮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단적으로 저의 예시를 들자면 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어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르몬적인 영향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레이저를 하더라도 이게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여드름 관리, 흔적 관리 이런 거에 진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언젠간 여드름이 안 나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는 것도 가장 가성비 있고 피부 측에 손상을 주지 않는 되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정말 중요한 거, 진짜 많은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치료랑 흔적 관리 레이저 병행을 권유한다는 거. 근데 이 흔적 레이저는 제가 돌아가다만 특히나 절대로 다시는 돈을 쓰지 않을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트러블이 100%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흔적 레이저를 열심히 해봤자 트러블이 다시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러블 흔적은 새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실 몇 달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레이저는 이 과정을 그저 조금 빨리 앞당겨줄 뿐인데 내가 그저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레이저를 수차례 받아야 하고 수백만 원이 깨질 수도 있고 계속 통원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진짜 가성비 최악입니다.
흔적입니다. 흔적은 정말 시간에 맡기고 인내를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인내의 시간을 조금 더 견디기 쉽게 해줄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시술적으로 돈을 쓰고 싶으면 흔적을 지워주는 레이저보다 차라리 피부 자체의 컨디션과 재생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스킨 부스터를 맞아보는 게 어떨지. 그리고 홈케어 제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흔적 관리 홈케어 할 때 제가 진짜 N통째 꾸준히 쓰고 있는 꿀템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레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인데요. 이 세럼은 진짜 주기적으로 제 화장대에 계속 돌아오는 그런 세럼인데요. 약간 한편으로는 좀 그만 보고 싶은데 트러블이 좀 사그라든 시기에도 얘가 있어야 약간 안심이 되는 트러블 진정, 흔적 케어, 수분감을 동시에 아주 가성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맞았던 홈케어 관리템 중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만큼 유명한 아이템이지만 사실 내가 꼭 트러블성 피부가 아니더라도 지성이더라도 건성이더라도 컨디션이나 주기에 따라서 누구나 다 트러블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일반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꾸준히 평소에 데일리로 트러블 가끔씩 한두 개 나는 것마저도 예방하는 용으로 좀 전반적으로 건강한 피부 컨디션 관리용으로도 이 메디힐 세럼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제형이 촉촉하기도 한데 너무 기름지거나 아니면 또 너무 가볍지도 않아서 진짜 데일리로 딱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좋은 이유는 사실 이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피부가 알아서 잘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특히 트러블이 생긴 후에 흔적이 굳어서 완전히 짙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그게 트러블 피부나 트러블이 났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미 생긴 흔적을 없애는 건 솔직히 시간 싸움이 메인이고 아무리 비싼 피부과 레이저든 화장품이든 그냥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주는 보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단 트러블 자체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겼다 치면 그때 2번 생겼을 때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 세럼의 주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가 마침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마데카소사이드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왜 요걸 쓰냐면 보통은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막 70-80%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요 메디힐 세럼은 마데카소사이드가 순도 98%로 엄청나게 높다는 거. 당연히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성 인증도 완료돼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제형도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제형이어서 트러블성 피부가 아니더라도 환절기에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열감이 잘 오른 피부에 사용하기도 엄청 좋거든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 자체가 트러블 전용이 아니라 진짜 그냥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수분감도 엄청 좋아서 화장 전에 발라도 안 밀리는 화장 잘 먹템이라는 거. 저 지금 화장하기 전에 발랐거든요. 엄청 잘 먹었어요. 아무튼 제가 앞에도 쭉 주절주절 해서 얘기를 했지만 진짜 적어도 트러블 흔적이나 색소 침착 관리만 놓고 본다면 피부과 레이저에 쓰는 돈의 100분의 1만 홈케어에 투자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돈 아껴서 쓸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돈 낭비하지 말고 가성비 홈케어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메디힐 수분 흔적 세럼 지금 1월 올리브영 프로모션으로 1+1 구성 진행 중이어서 진짜 가성비가 미쳤거든요. 친구나 가족이랑 나눠 쓰기도 너무 좋고 나 혼자 쓰더라도 밤낮으로 데일리로 팍팍 쓰다 보면 분명 다시 금방 찾게 될 거니까 지금 행사 기간 중 미리 하나 쟁여두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 시술 두 번째 파트 앞서 얘기했던 트러블 관련 순수 돈 낭비의 영역 말고도 저는 그냥 인체 구조적으로 20대에 받을 시술이 아닌데 피부과의 권유만 듣고 받았던 시술이 너무 많았다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내가 내린 선택이 나도 모르게 미래의 선택지를 깎아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20대 후반 정도에 사실 실리프팅을 한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결과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시술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20대 후반이면 내가 쳐줬다고 생각하면 실리프팅을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받았던 그 시술은 약간 미니 거상 전 단계급의 조금 더 빡센 종류의 실리프팅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족했을지언정 이거 내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30대 중후반쯤에야 쓸만한 카드를 20대 후반에 벌써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부과에서는 항상 요 나이 때도 원래 많이 해요 라고 약간 안심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죠. 이거 말고도 돌이켜보면 저 진짜 장난 아니고 20살 때 제가 팔자주름이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갓 20살이 팔자 필러를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미친 사람이죠 이거. 당연히도 그때 제가 팔자 주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팔자 필러를 맞아서 해결될 만한 그런 주름이 아니었고 사실은 아직 얼굴살이 많아서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그늘이지는 라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팔자는 대표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 이상 쉽게 건들면 안 되는 필러 부위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은 무브먼트가 많기 때문에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표정을 많이 쓰고 많이 웃기 때문에 그 팔자 필러 맞은 게 잘못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 필러가 이동을 해서 팔자가 한 3-4배는 더 심해 보였다는 거. 근데 이거 녹지를 않아요. 저 지금도 한쪽이 팔자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누르면은 그 분명히 필러의 잔해물 같은 게 느껴져요. 이거 아무리 여러 번 녹여도 긁어내려고 해도 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엄청
큰 후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판단 미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리프팅 중에서 되게 가벼워 보이는 시술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20대 후반이면 몰라도 진짜 20대 초반에는 받으면 안 되는 시술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린 나이에 받으면 원래 피부랑 살성이 좋으니까 이거 효과가 있네? 라는 착각이 드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걸 너무 이른 나이에서도 반복하면 돈 낭비도 돈 낭비지만 나중에는 안 먹어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시술을 못 써. 난 30대 중반에 할 수 있는 시술이 없어져. 아무튼 20대는 워낙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시기고 시술이나 성형을 통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첫 번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갓 20살이 팔자 필러를 맞으러 가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요즘엔 챗GPT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시술을 받기 전에 내가 이 나이에 이 시술을 받으면 어떨지 AI로라도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애랑 외모 관리 영역에서 좀 벗어나 이번엔 좀 딥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거. 나와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뭔 성인문자 같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자 이런 이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나 자신과 연결된 이야기니까 잠깐만 제 얘기를 좀 견뎌주세요. 나가지 말고.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시기에 어떤 계기로 뭐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고 뭘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간에 이러한 연애관을 갖게 됐어요. 나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연애를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돈을 못 벌어오더라도 내가 2인분을 벌면 되지. 사람 볼 때는 조건을 안 따지고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연애관. 근데 사실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 가치관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해보자면 제가 저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말들 이면에는 항상 뭔가 부정적인 언어도 함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을 조건 따져서 만나는 건 아주 속물 같은 거야. 어떻게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 만나서 덜컥 취집을 해? 데이트 비용을 남자친구한테 다 내달라고 하는 건 엄청 개념이 없는 거야. 이 문장들은 아까와 달리 나의 취향을 반영한 문장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굉장히 부정적인 온도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인간은 사실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경우에 아주 무의식적인 레벨에서라도 내가 A라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A에 반한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나와 다름은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게 생존 방식이었겠죠. 그런 만큼 우리는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환경도 생각도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달라지고 그에 맞춰서 나의 생각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20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별로인 건 버리고 더 좋은 것들은 배워서 새로 습득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부정적인 편견과 함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는 습관이 굉장히 손해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손해는 부정적인 편견의 언어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싶어질 때 또는 바꿔야 할 때마저 내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다른 저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내가 점점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연애관 이야기도 사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정답은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생각을 수정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다. 그럴 땐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습관 자체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너무 크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이 너무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저의 그 연애관 예시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박채린 쟤는 평강공주 증후군이 있다. 쟤는 자꾸 자기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사람 볼 때 너무 조건만 따지지 말자라는 좀 건강할 수 있는 가치관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발현이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보다 내가 나와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무서운 건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생긴 편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솔직해지자면 당신은 내가 뭔가 더치페이를 하지 않으면 되게 이기적이고 개념 없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그게 엄청 무서워서 나의 자아는 되게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보자면 저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차곡차곡 돈을 잘 모아봐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자아 성찰해보자면 여기에도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었던 거죠. 20대 때 명품을 막 사면 바보 같은 거야. 저 사람처럼 욜로적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코인 투자해서 벼락부자 돼봤자 어차피 나중에 다시 잃을걸? 이렇게 나의 가치관이라는 이념 아래에는 부정적인 편견들이 숨어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나에게 어떠한 손해로 다가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저축 습관을 가지고 현금 1억을 모았다 쳐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전과 똑같이 짠테크를 하며 그저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소비도 늘려보면서 대출이라는 제도도 잘 이용해보면서 쓰는 게 더 큰 돈을 가져오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쩌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들은 그런 전환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에이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반 친구들 누구랑도 잘 어울리는 배려심 많은 그런 캐릭터가 되고 싶어 라는 건강해 보이는 생각 아래에 와 쟤처럼 자기 주장만 저렇게 내뱉는 애는 진짜 최악이야. 난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어쩌면 그저 배려심 있는 사람을 넘어서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남의 입맛에 맞춰 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게 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혹시라도 내가 자아성찰을 해봤더니 와 나 진짜 대박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하고 내 자신에게 쇼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너무 쉽게 습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SNS 컨텐츠나 댓글창에는 정말 부정적인 언어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편견의 언어를 점점 갈수록 습득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이제 인지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99%의 댓글을 1%의 사람들이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때로는 그 1%로 인해 편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SNS든 주변에서든 정말 내 눈에 안이 꽂고 개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그저 나와 다른 거야 라고 습관적으로 중립적인 온도에서 생각하는 연습, 정말 고난이도지만 되게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남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 나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적인 언어 없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회, 바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갔던 걸 후회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자신에게 너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자신을 예시로 들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별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난 특별하고 난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큰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특별하고 특출나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제가 꿈에 그리던 대학에도 붙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창창하고 특별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분명 나 정도만 그래도 꽤 특별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상위권 대학에 가니까 진짜 나 같은 애들이 한 트럭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당연히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생존을 해야겠다는 생각,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먼저 들어오고 이 새로운 집단에서도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불도저처럼 앞만 벌리고 열심히 달려가죠. 왜냐면 나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특별해야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특별해야만 한다는 게 애초에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는 애초에 계속 성과와 성취로 증명돼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냥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 문장에 동의를 하실 수 있나요? 내 마음속 깊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는 이 사실을 제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정말이지 제 인생은 이걸 받아들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구나. 난 사실 뭘 더 해내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대로도 존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 아직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럼 뭐 20대한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을 왜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그리고 이 지점까지 계속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말을 꼭 누군가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지 개꿀 이러고 그냥 인생을 놔버릴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꼭 한 번쯤은 들으셔야 해요. 당신은 사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알죠. 우리가 너무 경쟁에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당연해야 하는 말이 너는 왜 팔자 좋은 소리를 하냐, 왜 뜬구름을 잡냐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말이 된다는 거. 왜냐면 제가 정말 오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내가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와중에도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나 진짜 하나도 속으로 안 믿었어. 인간은 그냥 숲속을 걷고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인생의 모든 가치를 성취에 두지 말아라. 이런 말들은 저를 되게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걸 강제적으로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한 포인트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을 계기로 내가 그냥 존재하는 상태로만 살아야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아, 나 진짜 존재만 해도 사라지는구나. 내가 특별하려 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존재하는구나. 근데 재밌는 게 이거를 마음속으로 정말 깊숙이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오히려 인생의 그런 성취적인 부분들도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성취라는 개념이 저를 되게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취가 곧 나를 만드는 가치인데 내가 성취를 멈추거나 성장을 멈추면 불안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성취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이걸 진짜 내려놓고 나니까 성취라는 건 이제 저한테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통해 나를 증명시켜야 하는 그런 애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의 선택인 거죠. 나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보고 싶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나라는 사람이 덜 조급해지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 이건 나랑 안 맞나 보네 하고 다음 걸로 내가 또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나는 그냥 존재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라는 감정에서 오는 안정감이, 내가 그렇게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드리는 노력과 도전들은 무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20대 중후반까지 가장 못했던 게 바로 이거고, 20대 막바지 한 2년 정도? 이때는 뭔가 열심히도 하고 성취도 하며 살면서 동시에 진짜 진심으로 인생이라는 걸 처음으로 즐기고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취와 인생의 즐거움, 이 두 개 공존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진짜로 특별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20대라는 이 시기, 이런 류의 자기개발 영상들 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고 성취도 하면서 동시에 하루하루를 정말 누리면서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화이팅!